안녕하세요, 여러분. 1번부터 풀어볼게요. 거미집 이론의 모형입니다. 수탄수만 기억나시면 되죠. 수요가 더 탄력적이면 수렴형이 된다. 그럼 반대로 수요가 더 비탄력적이면 걔는 발산형, 같으면 순환형. 그때 곡선의 기울기로 줬을 때는 탄력성과 기울기가 역수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문제를 봤더니 모형 형태를 구하는 건데 지금 탄력성의 크기로 안 줄고 기울기를 줬네요. 기울기를. 그럼 얘를 다 뭘 씌우면 된다? 절대값을 씌워주시면 되죠. A시장부터 볼 거예요. 절대값을 씌운 순간 A시장은 수요곡선의 기울기가 0.9로 더 크죠. 그럼 기울기가 더 큰 순간 탄력성은 더 작은 거예요. 수요 탄력성이 더 작으니까 발산형이네요. B시장은 0.4, 0.4 똑같으니까 순환형. C시장은 수요곡선의 기울기가 0.7로 더 작으니까 수요가 더 탄력적인 거죠. 수탄, 수렴형이 됩니다. 답은 5번이에요. 꼭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2번. 저당 상환 방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이렇게 나왔네요. 기억.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금액은 균등해요. 전체 대출액을 전체 기간으로 나눠서 원금 균등 상환액을 구했던 거죠. 그런데 이자액은 잔금 밑줄에 따라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전체 원리금은 점점 감소하죠. 그래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을 우리는 체감식 또는 점감식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매기간에 상환하는 원리금 상환액과 대출 잔액은 계속 상환을 했으니까 대출 잔액도 줄겠죠. 점차적으로 감소하네요. 그래서 기억은 5예요. 근데 실제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면 기억은 볼 필요도 없죠. 왜 기억이 다 들어있으니까. 그 다음 니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에 원리금 균등 상환액을 구할 때 뭘 곱한다고요? 저당 상수를 곱하죠. 그럼 저당 상수가 없으면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가 있어요. 역수니까 그것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때 매기간 상환하는 원금 상환액은 점차적으로 증가한다고 나왔네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기억했었냐면 원금 플러스 이자 이게 원리금인데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이 균등해요. 그런데 이자액은 점점 줄어드니까 당연히 원금 상환액이 이자액이 주는 만큼 커져야 되겠죠.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기간에 상환하는 원금 상환액은 이자액이 감소하는 만큼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니은이 5인 순간 니은이 없는 2번과 3번과 5번을 지우겠죠. 그 다음 디귿. 점증, 체증 상환 방식의 경우에는 초기에 상환하는 금액이 작고 나중에 점점 커져요. 그러니까 미래소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입자에게 적합하겠죠. 5네요. 그럼 디귿이 없는 1번을 주면 답은 4번이 됩니다. 그 다음 리을. 대출기간 만기 시까지 대출기간의 총 이자 수입의 크기순. 크기순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푸시라고 그랬죠? 체증식, 원리금 균등, 체감식이 있을 때 체증식은 증가하니까 플러스 제일 크다. 원금 균등을 체감식으로 고쳐서 문제를 풀면 더 쉽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체감식 감소했으니까 제일 작다. 어떤 경우에도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항상 중간이에요. 그런데 이 크기순이 이자율의 크기순, 이자액의 크기순, 원리금의 크기순, 잔금액의 크기순 다 이 크기순인데 딱 한 번만 바뀌어요. 초기 상환액의 크기순, 상환 비율의 크기순만 바뀌잖아요. 체증식이 제일 작았죠. 우리 어떻게 외웠죠? 상반되다, 상반된다 기억해 두시면 되죠. 상은 반대예요. 그래서 지금 원금 균등 상환 방식 얘는 반대되는 내용이 아닌데 체감식이 제일 크다고 그랬으니까 X네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크기가 반대로 바뀌어도 중간이어야 되는데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제일 작다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무조건 X죠.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2번은 4번입니다. 3번.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선정한 A 건물의 제곱미터당 제조달 원가를 구해보랍니다. 그럼 이번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주어진 내용대로 쫙 들어가면 되는데 중요한 건 제곱미터당 제조달 원가를 구할 때 면적이 대지 면적과 연면적이 있을 때 대지 면적은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연면적, 건물 연면적만 보면 돼요. 1250입니다. 그럼 나중에 나온 전체 제조달 원가를 제곱미터당 제조달 원가를 구하려면 1250으로 나눠주는 게 포인트였죠. 그때 A 건물의 준공 당시 공사비 내역을 봤더니 직접 공사비가 목재, 철근, 세면 등 들어가는 비용들 따졌을 때 5억 5천만 원이래요. 간접적인 공사비가 5천만 원이랍니다. 그래서 공사비계가 6억이에요. 그럼 이 부분은 당연히 더해지는 거예요. 직접 공사비에 간접적인 공사비를 더해요. 그 다음 개발업자의 이윤이 당연히 비용 속에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1억만큼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조달 원가는 얼마가 된다? 7억 원이 되는 거죠. 5년 전에.
5년 전에 공사비 내역이 지금 7억입니다. 7억. 그런데 5년 전 건축비 지수와 지금 현재 지을 때는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때 5년 전 건축비 지수를 100으로 잡았을 때 기준 시점의 현재 건축비 지수는 135래요. 그럼 1.35가 되는 거죠. 100% 기준으로 135%가 된 거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 우리는 제곱미터당 금액을 구하기 위해서 7을 나눴죠. 1250으로. 그냥 125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 숫자로. 그 다음 곱하기 현재 건축비 지수가 135니까 이거는 문제가 항상 고정돼 있어요. 예전에 건축비 지수를 100으로 기준으로 100 기준으로 지금 현재 얼마가 됐는지를 얘기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135를 곱해주시면 되죠. 그럼 계산기가 사랑스럽게 속삭입니다. 얼마라고? 7.56. 그럼 756으로 돼 있는 건 4번밖에 없잖아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꼭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